서준호는 예림이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여자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3년 전 우리는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죠. 그때 예림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준호야, 우리 둘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이 작은 방도 천국이야.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벅찼다. IT 전문가이자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나는 늘 장난기 많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좋아했지. 예림이도 그걸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림이의 미소가 변해갔어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게 뭔지 알게 됐죠. 그녀는 점점 더 사치스러운 생활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의 남편이 샤넬 가방 사주고 해외여행 다니는 걸 부러워하며 나한테 압박을 줬어요. 준호야, 너도 좀 더 열심히 해봐. 나 친구들처럼 살고 싶어. 이런 말들이 매일 반복됐어요. 나는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 그녀의 불평을 들어야 했죠. 그래도 사랑한다고 믿었으니까 참았어요. 어느 날 출근길에 로또 추첨 소식을 들었어요. 지난주 1등 당첨금이 230억 원이었대요. 나는 장난삼아 생각했어요. 이런 게 진짜면 예림이가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서 사무실에서 내 기술을 써서 가짜 로또 복권을 만들었어요. 숫자를 정확히 맞추고 종이 질감까지 진짜처럼. 그냥 재미로 내 지갑에 넣어뒀어요. 이게 진짜면 좋겠다 하면서 쓴웃음을 지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예림이가 평소와 달랐어요. 문을 열자마자 밝은 미소로 맞아주네요. 준호 오빠, 빨리 들어와. 오늘 네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 나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 그녀가 요리하는 건 드문 일이었으니까. 오늘 무슨 일 있었어? 기분 좋아 보이네. 내가 웃으며 물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냥 오빠가 고생하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이상했어요. 평소처럼 따뜻하지 않았어요. 저녁 먹고 샤워하려고 욕실로 들어갔어요. 물소리가 들리는 동안 예림이가 내 방에 들어가는 소리가 났어요. 뭐 하는 거지? 싶었지만 그냥 넘겼어요. 샤워 끝내고 나오니 예림이가 소파에 앉아 손에 뭔가를 쥐고 있었어요. 그건 내 지갑에서 꺼낸 가짜 로또 복권이었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눈은 반짝반짝 빛났지만 그건 남편을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마치 거대한 보물을 발견한 사냥꾼처럼. 준호야, 이게 뭐야? 로또 1등? 230억? 그녀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어요. 나는 속으로 뜨끔했지만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아, 그거 그냥 장난으로 만든 거야. 진짜 아니야. 하지만 그녀는 믿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장난이야? 숫자 다 맞아. 당첨금 확인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높아졌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는 이미 자신의 세계에 빠져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이 안 와서 뒤척였어요. 예림이가 화장실에 간 틈에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호기심에 슬쩍 봤는데 황태호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누구지? 싶어서 귀를 기울였어요. 예림이가 문을 닫고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태호 오빠, 나 지금 로또 1등 당첨됐어. 230억. 그 바보 남편이 숨겨놓은 거 찾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준호 그 새끼 진짜 멍청이야. 이 돈으로 우리 둘이 하와이로 튀자. 내일 당장 이혼 서류 내고 양육비 한 푼도 안 주고 끝내자. 오빠랑 나랑 새 출발해.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지만 소리를 내지 않고 참았어요. 예림이가 돌아오니 나는 자는 첫눈을 감았어요. 그녀는 내 옆에 누워서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자유야. 그놈 없이 살 수 있어. 나는 그 밤을 뜬 눈으로 보냈어요. 다음날 아침
예림이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며 웃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했지만 나는 이미 그녀의 속내를 알았어요. 그날 오후 나는 사무실에서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바로 밝히지 말자. 이 희망이 그녀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게. 나는 태우라는 놈에 대해 생각했어요. 예림이가 자주 언급하던 친구였어요. 알고 보니 그 놈은 사기꾼이었어요. 과거에 여자들 속여 돈 뜯어내는 놈. 하지만 지금은 그걸 이용할 때예요. 나는 김정환 형에게 전화했어요. 정환 형은 내 절친한 형님. 늘 조언해 주시죠. 형, 큰일 났어. 예림이가. 나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형은 한숨 쉬며 준호야, 침착해. 계획 세워서 대응하자라고 했어요. 예림이는 그날 저녁에도 이상하게 밝았어요. 준호야, 우리 주말에 여행 갈까? 제주도 어때? 그녀가 제안했어요. 나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좋아, 가자라고 대답했어요. 그녀는 로또 돈으로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밤에 또 태우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그 새끼 아직 모르는 것 같아. 내일 은행 가서 확인하고 이혼 준비해.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이 희망이 내 인생을 망치게 해줄게. 며칠이 지나면서 예림이의 행동이 더 노골적이 됐어요. 그녀는 쇼핑몰 사이트를 보며 명품 가방을 고르고 있었어요. 준호야, 나 이 가방 사줄 수 있지? 그녀가 물었어요. 나는 돈이 어디서 나? 라고 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곧 생길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그 순간 그녀의 탐욕을 똑똑히 봤어요. 과거 우리 결혼할 때 그녀가 돈 없어도 행복해 라고 했던 게 떠올랐지만 이제 그건 거짓이었어요. 주말이 됐어요. 우리는 제주도로 가기로 했지만 예림이는 태우와의 약속 때문에 취소했어요. 미안, 회사 일 생겼어. 그녀가 거짓말했어요. 나는 몰래 그녀를 따라갔어요. 카페에서 태우와 만나는 걸 봤어요. 그놈은 미끈한 얼굴에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여보, 로또 확인했어? 빨리 이혼해. 우리 둘이서 하와이로 가자. 태우가 말했어요. 예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그 바보가 숨긴 거라서 내 거야.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라고 했어요. 나는 그 자리를 피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분노가 더 컸어요. 정환 형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형, 이제 계획 세울게. 이 가짜 희망으로 그녀를 무너뜨릴 거야. 형은 준호야, 조심해. 증거 모아 라고 조언했어요.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로또 관련 자료를 모았어요. 가짜 복권을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은행 확인 절차까지 생각했어요. 예림이는 매일 밤 태우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나는 그녀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어요. 오빠, 빨리 끝내고 싶어. 준호 그놈 지겹다. 이런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한 흔적이 있었어요. 이혼 소송 준비 중이라는 메모도. 나는 그걸 사진 찍어 증거로 남겼어요. 어느 저녁, 예림이가 로또 복권을 들고 은행에 가려 했어요. 준호야, 나 오늘 외출 좀. 그녀가 말했어요. 나는 어디가?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친구 만나라고 거짓말했어요. 나는 그녀가 은행에서 확인하는 걸 상상했어요. 거기서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텐데. 하지만 나는 아직 밝히지 않았어요. 그녀의 흥분이 절정에 달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날 밤, 예림이가 돌아와서 얼굴이 창백했어요. 준호야, 이 복권 확인했어. 은행에서. 아직 확정 안 됐대.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실제로 가짜라서 이상한 점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믿고 있었어요. 내일 다시 가볼게. 그녀가 말했어요. 나는 속으로 계속 그렇게 믿어라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예림이의 불안이 커졌어요. 태우가 압박을 주기 시작했어요. 빨리 돈 마련해. 나도 준비됐어. 태우의 메시지가 왔어요. 예림이는 밤에 울며 왜 안 되는 거야? 라고 혼잣말했어요. 나는 그걸 듣고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녀의 고통이 시작되는 걸 느꼈어요. 정환 형과 만난 날, 형이 준호야, 이제 네 차례야. 그녀가 무너질 때까지 기다려라고 했어요. 우리는 카페에서 계획을 세웠어요. 증거를 더 모아 법적으로 유리하게. 형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오니 예림이가 또 태우와 통화 중이었어요. 오빠, 조금만 기다려. 곧 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칠 후 예림이가 복권을 들고 로또 본사에 가려 했어요. 이번엔 확실해. 그녀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나는 그녀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대신 집에서 기다렸어요. 그녀가 돌아올 때의 표정을 상상했어요. 이제 네 희망이 산산조각 날 거야. 그날 저녁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예림이가 들어오며 복권을 바닥에 던졌어요. 이게 어떻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나는 아직 모르는 척했어요. 무슨 일 있었어? 내가 물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했어요. 속으로는 태우에게 뭐라고 할지 고민할 거예요. 태우와의 통화가 이어졌어요. 오빠, 이 복권 가짜였어. 그 새끼가 날 속였어. 그녀가 소리쳤어요. 태우는 뭐? 그럼 돈 없어? 나랑 끝이야 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예림이는 울면서 기다려. 다른 방법 찾아볼게 라고 애원했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시렸지만 복수를 다짐했어요. 이제 예림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녀는 매일 불안에 떨며 나를 피했어요. 준호야, 우리 얘기 좀 해. 어느 날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건 이혼 얘기일 거예요. 나는 그래, 나중에라고 밀었어요. 그녀의 고통이 더 깊어지게. 정환형이 준호야, 때가 됐어. 증거 보여주고 끝내 라고 했어요. 나는 준비됐어요. 예림이의 배신을 끝낼 때예요. 그녀가 로또를 믿던 그 희망이 이제 그녀를 파괴할 거예요. 사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예림이가 복권이 가짜라는 걸 알게 된 후 그녀의 표정이 잊히지 않았죠. 그녀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태우와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게 분명했어요. 오빠, 어떻게 해? 이게 가짜라니. 그녀가 속으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옆에서 자는 척하며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아침 해가 뜨자마자 예림이가 부스스한 머리로 일어났어요.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나 봐요. 하지만 그 눈빛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타더니 갑자기 서랍을 열고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그건 이혼 서류였어요. 그녀가 이미 준비해둔 거예요. 준호야, 일어나. 할 말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나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어요. 그녀는 서류를 식탁 위에 쾅 하고 던졌어요. 이혼하자. 지금 당장 서명해. 나는 그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이혼 신청서와 함께 재산 분할 포기각서가 붙어 있었어요. 그녀가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그녀는 그 복권이 230억 원짜리 보물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 그녀 입장에서는 나한테 한 푼도 주지 않고 끝낼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이었죠. 예림아, 왜 갑자기? 내가 말을 더듬으며 물었어요.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갑자기
너 때문에 지쳤어. 매일 똑같은 생활, 똑같은 가난. 이제 나 혼자 살고 싶어. 서명해. 빨리. 그녀의 손가락이 서류를 가리켰어요. 나는 일부러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연기였지만 진짜 아픔이 섞여 있었어요. 예림이는 팔짱을 끼고 서서 나를 내려다봤어요. 그래, 끝이야. 너처럼 멍청한 놈이랑 더 못 살아. 그 복권, 네가 숨긴 거잖아. 하지만 이제 내 거야.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그녀가 웃었어요. 그 미소가 잔인했어요. 나는 펜을 들고 서명란에 이름을 썼어요. 손이 떨리는 척하며 천천히. 이제 나 가볼게. 그녀가 서류를 낚아채며 말했어요. 그녀는 이미 짐을 챙겨 놓았어요. 가방 하나에 옷과 화장품을 넣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기 전에 그녀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인생은 한 방이야. 나처럼 머리 굴려야 돈이 들어와. 영원히 안녕, 준호야.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그 자리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녀의 그 말, 인생은 한 방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래, 네 인생의 진짜 한 방을 날려줄게. 나는 핸드폰을 들고 바로 정환 형에게 전화했어요. 형, 이제 시작이야. 예림이가 서류 던지고 갔어. 이혼 서명했어. 내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정환 형은 한숨을 쉬며 준호야, 잘했어. 이제 큰 그림 그리자. 화려하게. 형은 정보 전문가예요. 과거의 보안회사에서 일하면서 온갖 트릭을 배웠죠. 형, 그 복권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야 해. 그녀가 포기 못하게 내가 말했어요. 형은 웃으며 알았어. 트랩 오브 호프, 작전 시작하자. 몇 시간 후 나는 사무실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예림이의 번호를 누르고 메시지를 썼어요. 간단하게. 예림아, 그 복권 그냥 로또가 아니야. 무기명 채권이야. 대형 자산 세탁에서 나온 거. 은행 가서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잡혀. 반돈 세탁법 위반으로. 보내기 버튼을 누르니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았어요. 탐욕이 그녀를 움직일 테니까. 메시지가 전송됐어요. 읽은 표시가 바로 떴어요. 그녀가 즉시 봤다는 거예요. 예림이는 그 메시지를 보고 손이 떨렸어요. 그녀는 지금 태우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태우 오빠, 이게 뭐야? 준호가 이런 메시지 보냈어. 그녀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태우는 인상을 찌푸리며 무기명 채권? 그게 진짜면 더 큰 돈일 수 있어. 하지만 위험하다고? 태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는 사기꾼이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예림이는 불안한 얼굴로 어떻게 해? 은행 가서 받으려고 했는데 잡히면 끝장이야.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태우는 준호한테 물어봐. 그놈이 어떻게 받을지 알 거 아냐 라고 했어요. 예림이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내 핸드폰이 울렸어요. 예림이 번호예요. 나는 일부러 늦게 받았어요. 여보세요? 내 목소리가 피곤하게. 준호야, 그 메시지 뭐야? 무기명 채권? 진짜야. 그녀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나는 한숨을 쉬며 그래, 예림아. 그게 그냥 로또가 아니야. 내가 회사 프로젝트로 만든 거지만 실제로 대형 돈 세탁 관련된 거야. 받으려면 특별 절차가 필요해. 은행 가면 바로 경찰 불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그럼 어떻게 해? 그 돈 필요해. 도와줘. 제발. 그녀의 목소리가 애원조였어요. 과거 우리 싸울 때도 이렇게 안 했어요. 나는 속으로 웃었지만
알았어. 내가 아는 사람 소개해 줄게. 김 과장님, 그분이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했어요. 정환형을 연결했어요. 형은 이미 준비돼 있었어요. 트랩 오브 호프의 첫 단계예요. 예림이는 바로 형에게 전화했어요. 김 과장님, 서준호가 소개했어요. 그 복권. 아니, 채권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흥분됐어요. 정환형은 차분한 목소리로 네, 이예림 씨. 이건 민감한 사안이에요. 무기명 채권은 국제금융 규제 때문에 복잡해요. 먼저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은행이 아닌 특수기관을 통해요. 형이 설명했어요. 예림이는 메모를 하면에 네. 얼마나 걸려요? 돈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형은 최소 일주일. 하지만 비용이 들어요. 인증 수수료로 5천만 원 정도 라고 했어요. 예림이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디서 구해? 그녀가 태우에게 속삭였어요. 태우는 빌려서라도 해. 그럼 230억이 들어오잖아. 라고 재촉했어요. 그녀는 형에게 알았어요. 준비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예림이가 다시 메시지 보냈어요. 준호야, 김 과장님 말대로 수수료 필요하대. 도와줄 수 있어? 나는 미안. 나 돈 없어. 너가 이혼하면서 포기했잖아. 라고 답했어요. 그녀는 화가 나서 제발 빌려줘. 나중에 갚을게 라고 애원했어요. 나는 생각해 볼게 라고만 했어요. 다음 날 예림이는 태우와 함께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친구들에게 빌리고 카드론을 땄어요. 태우 오빠, 이게 성공하면 우리 부자 돼.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태우는 당연하지. 빨리 해 라고 했어요. 정환형은 매일 그녀와 통화하며 더 복잡한 절차를 추가했어요. 이제 해외 계좌 개설해야 해요. 그 비용이 3천만 더. 형이 말했어요. 예림이는 점점 지쳐갔어요. 밤에 울며 왜 이렇게 복잡해? 라고 혼잣말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희망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어요. 며칠 후 예림이가 다시 나를 찾아왔어요. 아파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호야, 제발 도와줘. 수수료가 더 필요해. 그녀의 눈이 쑤댔어요. 나는 문을 열고 들어와 라고 했어요. 그녀는 소파에 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복권 때문에. 하지만 진심이 아니었어요. 돈 때문이었어요. 나는 김 과장님께 말씀드려 볼게 라고 했어요. 속으로는 더 깊이 빠지게 해줄게 했어요. 정환형과 통화하며 계획을 업데이트했어요. 형, 이제 다음 단계야. 그녀가 돈을 보내게 해. 형은 좋아. 가짜 계좌 만들어서 라고 했어요. 예림이는 형의 지시에 따라 돈을 송금했어요. 첫 번째 5천만, 그 다음 3천만. 그녀는 태우와 함께 은행에 가서 떨리는 손으로 송금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 됐어. 곧 돈 들어올 거야. 그녀가 태우에게 말했어요. 태우는 미소 지으며 우리 하와이 가자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돈은 정환형의 가짜 계좌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그걸 증거로 남겼어요. 예림이는 매일 형에게 확인 전화했어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왜요? 그녀의 목소리가 초조했어요. 형은 절차 중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라고 둘러댔어요. 그녀의 불안이 커지면서 태우와의 관계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오빠,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떡해? 그녀가 물었어요. 태우는 짜증내며 네가 제대로 했어. 준호 그놈 탓 아냐 라고 했어요. 한 주가 지나자 예림이가 다시 나를 찾아왔어요. 이번엔 태우와 함께. 준호야, 김 과장님께 물어봐. 돈이 왜 안 오는지.
그녀가 소리쳤어요. 태우는 뒤에서 팔짱 끼고 서 있었어요. 나는 알았어. 아니, 김 과장님께 연락할게 라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형에게 전화했어요. 스피커로. 형은 이예림 씨, 문제 생겼어요. 추가 인증 필요해요. 1억 원 더 라고 했어요. 예림이는 얼굴이 하얘지며 1억. 어디서?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태우는 이 새끼들 사기 아냐? 라고 소리쳤어요. 그날 밤 예림이와 태우는 싸웠어요. 너 때문에 돈 날렸어. 태우가 소리쳤어요. 예림이는 울며 준호가 도와줄 거야 라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녀의 희망이 점점 무너지는 걸 지켜봤어요. 정환영이 준호야, 이제 클라이맥스야 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음 계획을 세웠어요. 그녀가 모든 걸 잃을 때까지. 예림이는 돈을 더 모으기 위해 부모님께 손을 벌렸어요. 엄마, 빌려줘. 큰 돈 들어올 거야. 그녀가 전화로 애원했어요. 부모님은 걱정하며 돈을 보냈어요. 그녀는 그 돈을 또 송금했어요. 이제 그녀의 통장은 바닥났어요. 태우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돈 들어오면 연락해. 그가 말하고 사라졌어요. 예림이는 혼자 남아 울었어요. 준호야, 제발. 그녀가 메시지 보냈어요. 나는 답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정환영이 마지막 통화를 했어요. 이예림 씨, 모든 게 끝났어요. 돈 들어왔어요. 하지만 세금 문제로 2억 더 필요해요. 그녀는 절망하며 못해. 나 돈 없어 라고 했어요. 형은 그럼 포기하세요 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예림이는 핸드폰을 던지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 희망의 함정이 그녀를 완전히 삼켰어요. 이제 그녀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예림이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혼자 앉아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정환영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세금 문제로 2억 더 필요해. 그녀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중얼거렸어요. 어디서 구해? 태우 오빠도 사라졌고 태우는 이미 연락이 끊겼어요. 그녀가 돈이 없다고 하자 나중에 봐 라고만 하고 사라진 거예요. 예림이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230억이 눈앞에 아른거렸으니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어나서 태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빠, 도와줘. 2억만 더 있으면 돼. 같이 가자. 하지만 답이 없었어요. 그녀는 이를 악물고 혼자서 강남으로 향했어요. 김 과장님의 사무실 주소가 적힌 명함을 쥐고 강남의 번화한 거리, 고급 빌딩이 즐비한 곳에 그 사무실이 있었어요. 실제로는 정환영이 빌린 임시 공간이었지만 예림이 눈에는 진짜 금융회사처럼 보였어요. 유리문에 국제금융 컨설팅이라고 새겨진 간판, 로비에 앉아있는 직원들까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김 과장님 계세요? 이예림입니다. 리셉션에서 여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리세요 라고 했어요. 곧 정환영이, 아니 김 과장으로 변신한 형이 나타났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쓰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이예림 씨, 오셨네요. 따라오세요. 그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회의실로 안내받은 예림이는 자리에 앉자마자 복권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과장님, 이게 무기명 채권 맞죠? 이제 돈 받을 수 있어요? 그녀의 눈이 간절했어요. 정환영은 복권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이건 단순 로또가 아니라 대형 자산 세탁에서 나온 코드예요. 은행에 가서 받으려고 하면 즉시 체포될 거예요. 반돈 세탁법 위반으로. 예림이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녀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형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합법적으로 현금화하려면
금융기관의 인증 절차가 필요해요. 먼저 당신의 재정 능력을 증명해야 해요. 보증금으로 총 상금의 2%를 예치하세요. 그게 5천만 원이에요. 예림이는 그 숫자를 듣고 눈을 깜빡였어요. 5천만 원. 큰 돈이지만 230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그 돈으로 뭐 해요? 그녀가 물었어요. 형은 미소 지으며 그게 인증 비용이에요. 국제 규제 때문에. 예치하면 바로 처리 시작할게요. 예림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계산했어요. 5천만만 구하면 돼. 그럼 부자 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알았어요. 빨리 준비할게요. 라고 했어요. 형은 서두르세요. 시간 지날수록 위험해져요. 라고 덧붙였어요. 예림이는 사무실을 나서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태우에게 전화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이 새끼 어디 갔어?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그날 오후 예림이는 태우의 집으로 갔어요. 문을 두드리니 태우가 문을 열었어요. 피곤한 얼굴에 담배를 물고 있었어요. 오빠, 왜 연락 안 해? 5천만만 더 필요해. 그럼 끝나. 그녀가 다급히 말했어요. 태우는 인상을 찌푸리며 5천만? 나도 돈 없어. 너 혼자 알아서 해. 라고 했어요. 예림이는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제발, 같이 해. 우리 둘이서 하와이 가자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우는 한숨 쉬며 알았어. 하지만 나도 반만 낼게. 너도 반 구해. 라고 했어요. 예림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이면 2,500. 어떻게 구하지? 그녀는 머리를 쥐어짜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예림이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준호와 살던 아파트. 그곳에 아직 그녀의 물건이 남아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준호의 인감과 집문서. 그 새끼가 돈 많지 않아? 훔치면 돼. 그녀는 택시 안에서 계획을 세웠어요. 밤이 깊어지자 그녀는 태우와 함께 아파트로 향했어요. 오빠, 문 열어줄게. 내가 열쇠 복사해뒀어. 그녀가 속삭였어요. 태우는 조심해. 들키면 끝장이라고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이 어두웠어요. 준호는 자는 척 누워 있었어요. 실제로 그는 깨어 있었어요. 예림이가 올 걸 예상하고 기다렸으니까. 예림이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어요. 인감 도장이 거기 있었어요. 그녀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다음은 책장 뒤에 금고. 비밀번호를 알았어요. 준호가 과거에 알려준 거예요. 금고를 열자 집문서가 나왔어요. 준호 명의의 아파트 소유권 증명서. 그녀는 그것을 챙겼어요. 그런데 눈에 띈 게 더 있었어요. 어머니의 집문서. 할머니가 준호에게 맡긴 거예요. 예림이는 망설이지 않고 그것도 집어들었어요. 이게 있으면 더 빌릴 수 있어. 그녀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태우는 문 밖에서 기다리며 빨리 해 라고 속삭였어요. 예림이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조용히 나왔어요. 됐어, 오빠. 이제 돈 구하자. 그녀의 눈이 빛났어요. 다음 날 예림이와 태우는 지하 세계로 향했어요. 사채업자들. 강남 뒷골목의 사무실, 연기 자욱한 방에서 그들을 만났어요. 이 문서로 5천만 빌려줘. 예림이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사채업자는 안경을 고치며 문서를 봤어요. 준호 명의 아파트? 그리고 이건 어머니 집? 이자 25%로 해. 매달 갚아. 그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예림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알았어요. 빨리 돈 줘. 태우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을 받자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김 과장님께 가자. 그녀가 태우에게 말했어요. 오후에 다시 사무실로 갔어요. 정환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증금 가져오셨어요? 형이 물었어요. 예림이는 돈 봉투를 테이블에 올렸어요. 네, 5천만 원. 그녀의 목소리가 자신만만했어요. 형은 돈을 세며 좋아요. 이제 처리 시작할게요. 일주일 안에 소식 줄게요라고 했어요. 예림이는 미소 지으며 나왔어요. 태우와 함께 거리를 걸으며 오빠, 곧 부자 돼. 하와이 집 사자. 그녀가 웃었어요. 태우는 당연하지. 내 덕분이야 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돈을 나눌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날 밤 준호는 집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예림이가 훔친 걸 이미 알았어요. 금고가 열려 있었으니까. 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봤어요. 예림이가 택시를 타고 사라지는 걸 봤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아직 귀에 맴돌았어요. 됐어. 이제 끝났어. 그녀가 서류를 챙기며 중얼거린 말. 준호는 주먹을 쥐었어요. 내 인생과 부모님 인생까지 걸었어. 그 가짜 때문에 그의 가슴이 아팠지만 계획은 계속됐어요. 정환영에게 전화했어요. 형, 돈 받았어? 이제 다음 단계야. 형은 응, 돈은 우리 거야. 그녀가 더 깊이 빠지게 해 라고 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예림이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형에게 전화했어요. 과장님, 아직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가 초조했어요. 형은 절차 중이에요. 추가 서류 필요해요. 어머니 서명 가져오세요. 라고 했어요. 예림이는 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엄마, 이 서명 좀 해줘. 중요한 일이야. 그녀가 애원했어요. 어머니는 의심하며 무슨 일인데? 라고 물었지만 결국 서명했어요. 예림이는 그 서류를 들고 다시 사무실로 갔어요. 이제 돼요? 그녀가 물었어요. 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곧 연락할게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사채업자들의 전화가 왔어요. 이자 내라. 늦으면 집 압류할게. 그 목소리가 위협적이었어요. 예림이는 태우에게 달려갔어요. 오빠, 돈이 안 들어와. 사채 이자 어떻게? 그녀가 울었어요. 태우는 짜증내며 네가 알아서 해. 나 돈 빌린 거 없어 라고 했어요. 예림이는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우리 같이 한 거잖아. 하지만 태우는 그녀를 뿌리치고 나갔어요. 끝이야. 그의 말에 예림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준호는 그 소식을 형에게서 들었어요. 준호야, 그녀가 무너지고 있어. 사채업자들이 쫓아다녀. 형이 말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그녀가 더 희생하게 해. 그는 어머니 집 문서를 생각했어요. 예림이가 부모님 집까지 걸었어요. 가슴이 저렸지만 배신의 아픔이 더 컸어요. 예림이는 밤에 혼자 거리를 헤매며 중얼거렸어요. 왜 안 돼? 230억 어디 갔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다음 주 형이 다시 연락했어요. 이예림 씨, 문제 생겼어요. 추가 보증금 3천만 더 필요해요. 예림이는 절망했어요. 어디서 구해? 그녀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번엔 친구 집을 팔아넘기려 했어요. 언니, 집 좀 빌려줄래? 나중에 갚을게. 그녀가 전화로 애걸했어요. 친구는 거절했지만 예림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또 다른 사채를 끌었었어요. 이자 30%. 이제 정말 끝나야 해. 그녀가 돈을 송금하며 말했어요. 준호는 집에서 그 과정을 지켜봤어요. 예림이가 다시 집 근처를 맴도는 걸 봤어요. 그녀는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돌아갔어요. 준호야, 미안해. 그녀가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진심이 아니었어요. 돈 때문이었어요.
준호는 창문을 닫고 앉았어요. 네, 희생이 이제 내 목을 조일 거야. 그의 눈에 결의가 서렸어요. 예림이는 사무실에 또 갔어요. 과장님, 이 돈으로 돼요? 그녀가 지친 얼굴로 물었어요. 형은 돈을 받으며 네, 이번엔 확실해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다시 지연됐어요. 사채업자들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돈 내라. 집 팔아. 그들이 소리쳤어요. 예림이는 어머니 집으로 도망쳤어요. 엄마, 사람들 쫓아와. 그녀가 울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놀라 뭐 한 거야? 라고 물었어요. 예림이는 사실을 숨겼어요. 사업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예림이의 삶이 무너졌어요. 태우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녀는 혼자 사채 이자를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뛰었어요. 밤늦게 집에 돌아와 울었어요. 준호, 내 탓이야.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진짜 탓은 그녀의 탐욕이었어요. 준호는 멀리서 그걸 알았어요. 정환 형과 통화하며 형, 이제 거의 끝났어 라고 했어요. 형은 응, 그녀의 희생이 잔인하게 돌아올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마침내 사채업자들이 어머니 집을 압류하려 했어요. 서류에 내 이름 있어. 그들이 문서를 흔들었어요. 예림이는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제발 시간 주세요.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졌어요. 예림아, 어떡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약했어요. 예림이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미안해. 그녀가 울었어요.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게 가짜였다는 걸 직감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희망의 미끼가 그녀를 완전히 삼켰어요. 예림이는 그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사채업자들의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죠. 이자 내라. 오늘까지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김 과장님의 사무실에서 받은 약속이 떠올랐어요. 5천만 원만 예치하면 돼.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고치며 중얼거렸어요. 오늘 끝나. 230억이 내 거야. 태우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오늘 가자. 돈 받는 날이야. 태우의 목소리가 졸려 있었어요. 픽업할게. 예림이는 호텔방을 나서며 가슴이 뛰었어요. 지난 며칠의 고통이 다 끝날 것 같았어요. 강남 사무실에 도착하니 김 과장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예림 씨, 보증금 확인됐어요. 이제 현금화 절차로 넘어가죠. 그의 미소가 부드러웠어요. 예림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 받을 수 있어요? 태우가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과장님은 서류를 정리하며 오늘 바로. 하지만 안전을 위해 장소를 옮겨요. 외진 빌라로 가죠. 거기서 돈을 건네줄게요. 예림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요. 그들은 과장님의 차를 타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점점 한적해졌어요. 여기에요. 과장님이 차를 세웠어요. 앞에 서 있는 건 오래된 빌라였어요. 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서니 넓은 거실에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과장님은 문을 잠그고자 앉아요 라고 했어요. 예림이와 태우는 소파에 앉았어요.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과장님은 벽장에서 2개의 큰 가방을 꺼냈어요. 지퍼를 열자 안에 빼곡히 쌓인 5만 원 지폐가 보였어요. 여기 230억의 일부예요. 나머지는 계좌로. 과장님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예림이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가방을 만졌어요. 진짜예요. 이 돈. 그녀의 손가락이 지폐를 더듬었어요. 태우는 웃으며 가방을 안았어요. 와, 여보. 우리 부자 됐어. 그는 예림이를 끌어안고 키스했어요. 그 바보 준호 새끼. 이 돈으로 뭐 할지 몰라? 하하. 태우가 소리쳤어요. 예림이는 웃으며 맞아.
그 멍청이 때문에 고생했어. 이제 우리 둘이 하와이로. 그녀가 가방을 껴안고 춤을 췄어요.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웃고 소리쳤어요. 준호 그 새끼는 평생 가난뱅이로 살아. 태우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 순간 준호는 커튼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의 손에 카메라가 쥐어져 있었어요. 모든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죠. 예림이의 웃음소리, 태우의 욕설, 가방을 껴안는 모습까지. 그의 가슴이 뜨거웠어요. 이게 내 진짜 모습이야.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과장님, 즉 정환영은 시계를 보며 자, 이제 서류 사인하세요. 라고 했어요. 예림이는 펜을 들고 서명했어요. 됐어요. 그녀가 외쳤어요. 갑자기 문이 쾅 하고 부서지며 열렸어요.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 6명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움직이지 마. 금융감독원 특별수사팀이다. 그들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예림이는 비명을 지르며 가방을 안았어요. 뭐야? 태우는 얼굴이 하얘져서 뒤로 물러났어요. 수사팀 리더가 앞으로 나서며 이예림, 황태우, 돈 세탁 및 사기 공모 혐의로 체포한다. 이 돈은 불법 자금이야. 그는 가방을 열어보더니 웃었어요. 이게 다? 위에만 진짜 돈, 아래는 복사지잖아. 예림이는 가방을 뒤집었어요. 정말로 지폐 아래는 백지뿐이었어요. 아니, 이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커튼이 젖히며 준호가 나왔어요. 예림아,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예림이는 눈을 부릅뜨고 준호, 너 왜 여기 있어? 라고 소리쳤어요. 태우는 이 새끼가 하며 달려들려 했지만 수사팀이 제지했어요. 준호는 예림이의 손에서 복권을 빼앗았어요. 이거 찾는 거지. 아쉽네. 그는 천천히 복권을 찍기 시작했어요. 한 조각, 두 조각,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 그녀의 머리 위에 뿌렸어요. 종이 조각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떨어졌어요. 이건 내가 지난주에 장난으로 만든 가짜야. 로또 숫자 맞춰서 그래픽으로 출력한 거지. 그런데 이 때문에 네가 내 인감 훔치고 내 엄마 집 문서까지 팔아넘겼어? 준호의 눈이 차가웠어요. 예림이는 무릎을 꿇고 아니야. 제발. 이게 가짜라고? 그녀가 울부짖었어요. 절망적인 비명이 빌라를 울렸어요. 태우는 그 광경을 보며 얼굴을 돌렸어요. 나 몰라. 이 여자가 다 시킨 거야. 나는 피해자라고. 그의 목소리가 비굴했어요. 수사팀이 그를 끌어당겼어요. 입 다물어. 준호는 예림이를 내려다보며 그 5천만 원 이미 사라졌어. 네가 빌린 사채 빚 이제 어떻게 갚을 거야? 이자 쌓이면 집 날아가. 예림이는 바닥을 기며 미안해. 준호야, 제발 도와줘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바로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진짜 경찰들이 도착했어요. 준호가 미리 신고한 거예요. 도둑질과 사기 혐의자들입니다.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서준호 씨 신고 접수됐어요. 증거는? 준호는 카메라를 내밀었어요. 여기 다 있어요. 훔친 인감, 문서, 그리고 이들의 대화. 경찰들은 예림이와 태우를 일으켜 세웠어요. 수갑이 채워졌어요. 찰칵 소리가 났어요. 예림이는 발버둥치며 준호야. 네가 왜? 우리가 부부잖아 라고 소리쳤어요. 태우는 이 여자 때문에. 나 무죄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경찰이 그들을 끌고 나갔어요. 차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빌라 안이 조용해졌어요. 정환형이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준호야, 끝났어. 준호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예림이의 울음소리가 아직 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후회가 없었어요. 형,
고마워요. 이제 새로 시작할게. 그는 빌라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준호는 사무실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뉴스에서 예림이와 태우의 체포 소식이 나왔어요. 돈 세탁 사기 일당 검거. 그는 TV를 껐어요. 엄마 집 문서는 이미 돌려받았어요. 사채업자들도 경찰에 잡혔어요. 예림이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미안해, 준호야.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는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정한형과 맥주를 마시며 웃었어요. 형, 다음엔 진짜 로또 사볼까? 형이 웃으며 야, 장난치지 마. 라고 했어요. 준호의 삶이 다시 시작됐어요. 더 강해진 채로. 경찰차가 멀어지는 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빌라 주위가 다시 고요해졌어요. 나는 정한형과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형이 운전대를 잡고 준호야, 이제 정말 끝났어. 내가 원하던 대로 라고 말했어요. 나는 창밖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후련했지만 아직 남은 일이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그들을 마주할 때가 올 테니까. 그날 저녁 늦게 경찰서로 불려갔어요. 조사실 문을 열자 예림이가 수갑 찬 채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나를 보자마자 그녀가 벌떡 일어났어요. 제발 나 좀 도와줘. 이건 오해야. 그 복권 네가 만든 거잖아. 나 무죄라고 말해줘.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애원했어요. 경찰이 그녀를 안치려 했지만 그녀는 팔을 뻗으며 부탁이야. 우리 부부잖아. 네가 날 사랑했잖아. 라고 소리쳤어요. 나는 자리에 앉아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예림아, 이제 부부 아니야. 네가 서명한 이혼 서류 기억해? 그리고 그 복권은 가짜야. 네가 훔친 네임감, 내 엄마 집 문서. 그걸로 사채 빌린 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건 돈 받으면 갚을 수 있어. 제발 경찰한테 말해줘. 라고 울었어요. 나는 차갑게 웃었어요. 사채 이자 때문에 네 엄마 집 이미 봉인됐어. 빨간 딱지 붙은 거 봤어? 은행에서 압류 통보 왔대. 네가 서류 훔쳐서 빌린 5천만 원. 이자 쌓이면 집 날아가. 예림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엄마, 어떡해. 준호야, 돈 좀 빌려줘. 나 구해줘.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태우 그놈이 도와주지? 아, 그런데 태우가 이미 자백했대. 너만 즐길 만한 여자였고 돈 빌린 건 네 탓이라고. 그놈 돈 한 푼도 안 냈잖아. 예림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부릅뜨고 태우 오빠가 거짓말이라고 소리쳤어요. 경찰이 들어와 그녀를 데려갔어요. 그녀의 울음소리가 복도를 울렸어요. 나는 서류에 사인하고 경찰서를 나왔어요. 밖은 이미 어두웠어요. 며칠 후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 들어서니 예림이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구겨져 있었어요. 변호사가 그녀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놈은 내가 일부러 고른 무능력한 놈이었어요. 5천만 원 중 일부를 써서 고용한 거예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증거가 쏟아졌어요. 내가 찍은 비디오, 훔친 서류, 사채 기록. 예림이는 증언대에 서서 그 복권 때문에 남편이 속였어요 라고 더듬거렸어요. 하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피고인, 당신의 행동은 도둑질과 사기예요. 증거가 명확해. 변호사는 변론을 시작했지만 서류를 뒤적이며 시간을 끌었어요. 재판장님, 추가 증인 소환을 요청합니다. 그는 매번 그렇게 말하며 재판을 지연시켰어요. 예림이는 매일 법정에 나와야 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점점 야위어 갔어요. 준호야,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녀가 쉬는 시간에 다가와 속삭였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녀를 무시하고 자리를 떴어요. 재판이 몇 달 끌어지면서 예림이의 정신이 피폐해졌어요. 사채 이자가 쌓여 매일 전화가 왔어요. 집 팔아라. 그 목소리에 그녀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마침내 판결날, 판사가 피고인 예림, 도둑질 및 사기 공모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라고 말했어요. 예림이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요. 제발. 그녀의 울음이 법정을 가득 채웠어요. 태우도 같은 재판에서 비슷한 형을 받았지만 그는 이미 다른 죄로 추가 기소됐어요. 나는 법정을 나서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 고통이 내게 충분한 벌이야. 이혼이 법적으로 끝나자 나는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 돈으로 내 빚을 갚고 남은 돈에 5천만 원을 더해 강남에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준호의 휴식처라는 이름으로. 카페 안은 밝고 따뜻했어요. 책장에는 그래픽 디자인 책들이 꽂혀 있고 벽에는 내가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첫 손님으로 정환형이 왔어요. 준호야, 잘 어울려. 이제 새 여자친구 데려와. 형이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미소 지었어요. 형, 곧 소개할게. 실제로 카페 오픈 후에 만난 지은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녀는 IT 회사 디자이너예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준호 오빠, 이 카페 분위기 좋아. 나 자주 올게. 그녀가 말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언제든 와. 여기서 기다릴게 라고 대답했어요. 우리의 데이트는 산책로에서 시작됐어요. 그녀가 오빠 과거 힘들었지? 이제 행복해? 라고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이제 진짜 삶이야 라고 했어요. 그 사이 예림이는 감옥에서 고통받았어요. 그녀는 매일 태우의 배신을 생각했어요.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태우는 이번에 사기 전과가 있었어요. 그놈이 날 이용한 거야. 그녀가 독방에서 중얼거렸어요. 밤마다 230억 원의 숫자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녀는 벽에 숫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1등 당첨 번호, 가짜 복권의 숫자. 23, 45, 12. 그녀의 손가락이 벽을 긁었어요. 간수들이 그녀를 봤어요. 이 여자 미쳤어. 그녀는 점점 말을 잃었어요. 식사도 거부하고 숫자만 중얼거렸어요. 결국 정신과 의사가 왔어요. 중증 우울증과 강박증. 병원으로 이송해 그녀는 정신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종이에 숫자를 쓰고 또 썼어요. 이게 내 돈이야. 230억. 간호사가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그녀는 밀치며 태우 오빠 어디 갔어? 라고 물었어요. 예림이의 가족은 더 비참했어요. 엄마는 집이 압류된 충격으로 병이 악화됐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예림아, 왜 그랬어? 우리 집, 엄마의 목소리가 약했어요. 예림이는 면회 때 엄마를 봤지만 이미 정신이 흐려져 있었어요. 엄마, 곧 돈 들어와. 기다려,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후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마비와 스트레스 때문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이 울었어요. 예림 때문에. 집도 잃고 엄마도. 동생이 중얼거렸어요. 예림이는 병원에서 잠시 나와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그녀의 얼굴은 해골처럼 야위어 있었어요. 태우는 밖에서 더욱 독한 벌을 받았어요. 사채업자들이 그를 쫓아다녔어요. 네가 그 여자랑 빌린 돈 갚아. 그들은 태우의 과거를 알았어요. 태우가 그들의 지인을 속인 적이 있었으니까. 골목에서 그들이 태우를 붙잡았어요. 이 새끼 어디 숨었어? 주먹이 날아들었어요. 태우는 바닥에 쓰러져. 아, 미안해. 그 여자 탓이야.
라고 빌었어요. 그들은 발로 차고 몽둥이로 때렸어요. 다음에 돈 안 가져오면 죽여. 태우의 코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갔지만 돈이 없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어요. 퇴원 후 그는 거리로 나왔어요. 옷은 찢어지고 얼굴은 흉터투성이에요. 먹을 거 좀. 그는 구걸하며 살았어요. 밤에 골목에서 잠들며 예림 그년. 내 인생 망쳤어 라고 중얼거렸어요. 사채업자들이 다시 나타날 때마다 도망쳤어요. 그의 삶은 지옥이었어요. 엄마의 장례식 날, 나는 검은 양복을 입고 장례식장에 갔어요. 예림이가 관 앞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그녀를 보자 그녀가 다가왔어요. 준호야. 왔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풍선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거 받아. 예림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 1,000원 지폐 한 장과 쪽지가 있었어요. 그녀가 쪽지를 읽었어요. 가짜 로또의 대가. 여기서 청산함.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돈 어디 갔어? 그녀가 소리쳤어요.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230억은 없었어. 내가 네 탐욕으로 망친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봉투를 바닥에 던지고 울부짖었어요. 엄마, 미안해. 가족들이 그녀를 끌어냈어요. 나는 관 앞에 꽃을 놓고 나왔어요. 그날 이후 나는 카페에서 지은이와 함께 웃으며 살았어요. 오빠, 오늘 케이크 만들까? 그녀가 말했어요. 나는 그녀를 안으며 좋아. 같이 해. 라고 했어요. 과거의 아픔은 잊혔어요. 예림이는 병원에서 숫자를 쓰며 살았어요. 태우는 거리에서 떠돌았어요.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고통받았어요.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230억은 없었지만 그 덕에 진짜 삶을 찾았어. 너는 환상 속에 갇혀 영원히 살겠지. 카페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나는 웃으며 인사했어요. 새 삶이 시작됐어요.